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 저희가 요즘 이제 플레이오프를 볼륨으로 묶어서 그 리뷰 컨텐츠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여행 다녀와가지고 이제부터 묶어서 할 거다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네 번째 리뷰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가 완전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치열한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오늘은 아마 리뷰가 굉장히 알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리뷰부터 들어가면 너무 인간미 없으니까 석준이 그동안 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지냈어요? 일단 드디어 시간이 좀 생겨서 머리를 잘랐고요. 저도 느바비큐 이제 리뷰를 보려고 준비하려고 경기를 다 보는데 오늘 방송이 아마 조금 이제 많이 불탈 방송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불탈 게 뭐 있을까요? 다 불타가지고 입히면 돼. 그래도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의원님은 좀 일주일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니 매일 뭐 NBA 컨퍼런스 파이널 하니까 그거 보고 뭐 그러고 있죠. 또 한가지 들린 소문으로 월드컵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다고. 월드컵을요? 진짜요? 아닙니다. 월드컵에 제가 축구를 또 사랑하세요? 제가 PBK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역대 팀 이런 거 나왔잖아요. 2002년 뭐 브라질 뭐 이런 거랑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팀 이런 거 최고의 팀 역대 팀 이런 거 나오는 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기억 생각나고. 이번 월드컵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메시하고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아닐까요? 아무래도. 근데 호날두가 마지막 그 저기 월드컵에서 그 트로피를 못 들어올리면 4년 전에 또 나오고 싶다라는 목발 짚고 목발 짚고 막 그럼 우승 못할 텐데 뭐 그러고 우승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호날두 메시 얘기를 위원님이 꺼내주신 김에 이 선수들에게 있어 이 우승컵의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승 트로피를 놔두고 네 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 NBA도 상당히 재밌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동부 서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 석주님 말씀처럼 거의 지금 불타다 못해 벌써 3차전인데도 쟤밖에 안 남아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석주님 뭐 일단 OKC랑 샌안토니오 스퍼스 지금 1승 1패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리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걸 다 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양 팀이 가져온 카드에 변수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해왔던 앞선과 뒷선을 좀 균형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드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면서 본인들이 가져왔던 경기력을 2차전에는 100% 발휘를 못하면서 경기를 좀 잡아먹혔고 OKC 같은 경우는 1차전에 쉐이 카드가 발동이 안 됐지만 2차전부터 이제 좀 적응하는 모습이 쉐이가 보여주면서 좀 장기적인 시리즈로 갈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이 시리즈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시리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시리즈가 메인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파이널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기면은 이긴다. 우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제 일론 물어서 너무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경기 보니까 네. 둘 다 너무 못하더라 솔직히 못하더라고요. 이거 덥드님을 한번 빨리 모셔야 빨리 여기 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 안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 좀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부상자들이 좀 나왔어요. 팍스는 지금 두 경기를 못 뛰고 있고 2차전에서 하퍼 다쳤고 OKC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제가 볼 때는 시즌 아웃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똑같은 부상을 벌써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100%로 붙어서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의 디에론 박스와 그 다음에 OKC에서의 그 제일런 윌리엄스는 2옵션급 선수들이잖아요. 이 두 선수들이 어쨌든 공교롭게도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인데도 그 벤치 멤버들의 어떤 에너지력이 2옵션의 부재를 전혀 뭐 못 느끼게 할 정도의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에너지 싸움이 되고 원래 있는 것 같은데. 벤치가 더 강한 팀은 OKC였잖아요. 벤치 득점도 훨씬 더 많고 그런 면에서 누구 하나 빠졌을 때 타격감이 좀 덜한 거는 OKC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두 명이 빠졌는데 그 두 명이 다 중요한 자원들이잖아요. 하퍼도 말씀하시는. 사실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죠. 맥클로플린이 나왔지만은 뭐 이 선수에게 진영형이 전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나오게 된다면은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차전까지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녹화일 기준으로 저희가 뭐 시리즈를 막 전체적으로 전망하거나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3차전도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열린 경기들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고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1차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차전은 사실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승리를 거뒀는데 요 1차전에서 좀 코멘트 하실 게 좀 석주님 있으실까요? 일단 OKC의 대항하는 그러니까 OKC의 대 웬반야마 수비가 좀 인상적이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하텐슈타인을 꺼내 들고 왔는데 하텐슈타인 이날 경기 12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이제 투비 가동했지만 웬비한테 투비 안 되겠다 하고 덴버한테 요키치 막을 때 쓰던 전술을 썼어요. 카루소나 제이덥 같이 작지만 그래도 좀 발빠르게 상대 대처할 수 있는 선수들을 웬비에게 붙임으로써 자신들이 승리를 가져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꺼내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샌안토니오가 완전히 제대로 카운터를 먹였죠. 보통 이제 웬비가 공격하는 스킴을 보면 핸들러들의 패스를 받아서 혹은 스크린을 받고 공격에 들어가는 시작점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속도나 힘을 붙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완전히 페인트 존에 집어넣습니다. 왜? 어차피 작은 선수를 붙일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리바운드와 공격에서 효율이 웬반야마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경기에서 웬반야마가 9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서는 샌안토니오가 OKC보다 한 수는 좀 앞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캐슬의 턴오버 이슈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경기에서 팍스가 다쳤고 이제 아무래도 캐슬에게 백코트의 부담이 좀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캐슬에게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 봐요. 제가 시즌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턴오버 없는 캐슬은 리그 최고의 가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무대에서 발생한 상수는 샌안토니오가 잘 통제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의 에너지가 OKC를 잘 제어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얘기 받으셔가지고 1차전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1차전은 뭐 웬비가 왜 그 차세대 NBA 최고 스타인가 뭐 그 차세대 고트까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예. 지난 시즌 MVP였고 올해 MVP는 2연패를 달성한 쉐이 길리어스 알렉산더가 MVP 받은 그 경기에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줬죠. 41득점 24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9개, 그리고 뭐 블락 3개. 완벽한 경기를 했고 연장전 가는 그 결정적인 3점슛 이거 거의 로고샷이었던 거 이거는 뭐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샷이 아닌가 진짜. 싶죠. 셀렉션은 사실 샌안토니오 팬들도 머리를 움켜쥐지 않았을까요? 그때 3점 차였고 한 40초 정도가 그렇게 뭐 완전히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딥스리를 맞아요. 던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와 안 들어가면 저거 왜 쏴라고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사실 저도 했다가 와 했었거든요. 웬반야마가 되게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막 마인드, 그러니까 멘탈 수련하고 명상하고 책 읽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그 효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담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연장 4쿼터 말과 연장전에는 다리가 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루소를 전혀 제어를 못하면서 맞아요. 약간 굴욕적인 순간들도 많이 내보인 것 같은데 요때 웬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이거를 약점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정규 시즌에야 뭐 30분, 35분 이렇게 칼같이 관리를 해줬지만 사실 컨퍼런스 파이널 와서 관리를 생각하는 감독이 좀 오히려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긴 플레잉 타임을 웬비에게 보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웬반야마도 사실 몸을 아끼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다 해서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웬반야마가 못했다라기보다 그냥 1차전에서 카루소가 너무 미쳤어요. 공수 양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낸 카루소가 이상한 거지 웬반야마가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웬바냐마를 속된 표현으로 약간 그 마주한 포지션에서는 발을 발라버리는 그런 느낌까지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위원님은 이게 웬비의 장기적으로 약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올 시즌은 관리를 받았던 시즌이고 뭐 출전 시간이 적었는데 이 경기 48분 뛰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 연장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이 선수 정신력은 90년대 선수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왜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왜 빨리 달리려고 해도 상체가 먼저 나가고 왜 하체는 약간 풀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에 제이덥 레이업이었나 뭐 하여튼 OKC가 속공을 해가지고 이제 득점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프라인에서부터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다리 풀린 상태로도 쫓아가는 팔로우를 한다는 게 이 선수의 정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 사실 카루소 같은 선수한테 이렇게 부침을 많이 겪었으면 그 경기에서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확률도 많은데 그 이후에 2차 연장은 웸비의 약간 동무대처럼 되면서 결과적으로 진짜 리그 최고의 어떤 선수가 이제는 거의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코멘트 하시겠네요 웸비에 대해서. 웬반야마를 오케시가 잠깐 본인들이 제어했던 방식으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거를 샌안토니오가 되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웬반야마가 어쨌든 피디님 말씀해주신 대로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포지션인가 오케시가 레어 올라가는 거 웬비가 딱 블락해가지고 끝났어 안 돼 약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잘한 선수와 그 경기 안에서 보이는 선수가 똑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테픈 커리는 골든스테이트를 대표하는 팀이었지만 사실 파이널 MVP는 이거달라에게 몰표가면서 약간 되게 논란이 있던 시리즈도 있었고 근데 샌안토니오는 누가 봐도 약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다 할 거야 약간 이런 거를 그 경기에서 약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트리플 더블의 사나이 스테판 캐슬은 뭐한 표도 못 받나요? 거기 실책이긴 했었기 거기 때문에 턴오버 포함해가지고 네. 캐슬 얘기 또 이따가 좀 많이 하겠지만 네네. 웸비 얘기 좀만 더 하면은 위원님 또 웸비에 대한 코멘트 좀만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근데 카루소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카루소 버리는 수비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어쩔 수 없고요. 없죠. 예. 네. 카루소가 정말 잘한 거예요. 7개 3점 슛이 이 OKC 플레이오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수비인데 그거를 응징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게 OKC에는 고민거리였을 거고요. 웸비는 그 작은 선수가 막았을 때 시즌 초반에 약간 고전했었죠. 그건 맞아요. 완전히 극복한 상태고 결국은 그래서 2차전에는 다른 매치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웸비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더 성장을 했고 앞으로 5년 안에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거고 MVP 몇 개는 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부상만 없다면 안 다치게 하면 진짜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5년이 5년 몇 개를 탈 수 있다는 거죠. MVP. 내가 볼때 그러면 아마 5년 지나면은 우승도 몇 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러면 고트 농쟁에 끼어들 수 있는 선수가 되겠죠. 예. 생각보다 샌안토니오가 리빌딩을 되게 짧게 끝냈어요. 막 사실 웸비 클 때까지는 가드들이랑 같이 키운다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사실 합법 뽑자마자 지금 바로 플레이오프 최전선 그리고 최상단에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물론 이 팀이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와 리빌딩 한 속도가 거의 뭐 전자레인지 30초 되면 리빌딩 끝 약간 이런 느낌. 그 세아선이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못 보일 때 작년 12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조심스럽게 우승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아 피디님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경기들 간략하게 리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통합해가지고 선수들 다룰 거니까 2차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위원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SGA가 백투백 MVP를 달성했잖아요. 근데 2차전은 뭐 사실 여러 이제 뭐 심판 콜 논란도 있긴 했지만 미드레인지를 지배하는 MVP의 모습을 그래도 저희가 좀 그런 민감한 얘기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2차전은 또 약간 SGA의 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클러치에서의 지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인스타 보다가 외국 계정으로 제가 팔로우한 게 좀 있는데 1차전 마지막에 그 아이버슨 스플릿 뭐 이런 전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SJ가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돌파해서 클러치에 슛을 넣는 것도 있었는데 2차전, 1차전 다 포함하면 클러치엔 정말 실수가 없는 선수처럼 보여져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석준이 그 민감한 얘기는 좀 빼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2차전의 OKC는 좀 어땠나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반성한 다음에 보여준 의지를 보여준 시리즈였죠. 하텐슈타인을 이제 도움 수비를 안 맡기고 웬반야마에 거의 맨투맨 마크를 하듯이 붙였어요. 그다음에 그 결과 웬반야마가 전반전 야투시도 4개 그리고 4쿼터에는 7개 중 5개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하텐슈타인의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비는 성공이었다고 봐야 돼요. OKC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웬반야마가 괴롭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결국에 부담이 가는 쪽은 바깥쪽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팍스가 못 나왔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퍼가 주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퍼도 다쳤어요.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수도 다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코트에서 가운데 있던 캐슬이 거의 공격 운영에서는 모든 부담을 다 안고 뛰어야 하다 보니까 원래도 턴오버 이슈가 없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공격에서의 부담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걸 오케시가 되게 잘 이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이제 웬만야마가 하텐슈타인이랑 계속 비벼지다 보니까 안쪽 수비를 웬만야마가 원래는 다 맡아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이번에는 2차전에는 오케시가 역으로 많이 괴롭혔던 경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도 SJ 활약 포함해가지고 2차전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1차전뿐 아니라 보면은 그 SJ를 어떻게 막냐가 샌안토니오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 레이커스와의 시리즈에서는 더블팀 계속 당했었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과거 하든이 휴스턴에 있을 때 당했던 수비들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앤 원에서 원이 만약에 공을 잡고 하프라인 넘어오면 넘어오자마자 예, 1에 있던 선수가 더블팀 가는 수비 이거 하든에게 일단 했던 건데 거기 고전했어요. 근데 약간 2차전에는 적응을 했고 패스를 잘 빼주고 만약에 그냥 탑에서 넘어와서 공을 잡으면은 또 박스앤원 형식으로 서가지고 공간 좁혀버려서 막는 이 수비였는데 이걸 깨려면 결국은 다른 선수들의 3점이 터져줘야 되는데 2차전에 잘 터졌습니다. 맥케인 뭐 뿐 아니라 카루소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3점이 터져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주면은 이 수비는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걸 쓰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빼주는 패스를 1, 2차전 모두 굉장히 잘해줬는데 12어시스트, 2차전은 9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게 굉장히 고분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지금 핸들러가 많았다는 게 장점인데 지금 핸들러 2명이 다치면서 박스 혼자서 이걸 짊어지기가 캐슬 혼자서 짊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턴오버도 많고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고 내가 돌파할 때 안 될 때 반대편을 빨리 패서 다시 돌파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셀이나 이런 애들이 몇 번 하다가 다 긁혔거든요. 그리고 1차전 때서 그 정규 시즌에 당했던 그 수비 때문에 좀 많이 펜션을 패킹하면서 많이 긁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보면 바셀의 3점이 터지고 있지만은 뭐 샴페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도와줘야 되고 반스 지금 보면은 카터 브라이언스는 제가 볼 땐 3차전도 못하면 스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스나 이런 애들도 코너에서 3점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제일런 윌리엄스가 2차전에 다쳤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규 시즌 2차전 때 들고 나왔었던 반스나 존슨의 포스트업 이것도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라인업들을 긁어내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쉬운 거는 역시 핸들러가 지금 팍스 혼자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맥크로플린이 나와서 3점 2개 넣어줬지만 이 선수가 돌파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못 나오게 되면 치명타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사실 뭐 캐슬의 어떤 커리어를 나중에 뒤돌아본다면 이번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성장의 발판이 물론이죠. 될 거겠지만 당장 지금의 시리즈만 보면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그 턴오버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 아무리 집중 경기를 당해도 너무 허공에다가 약간 뿌리기도 하고 약간 좀 선수 자기 동료를 못 보고 그냥 패스를 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좀 긴장도 많이 한 지금으로 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얘가 메인 볼 핸들러보다는 세컨 볼 핸들러가 했을 때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메인 볼 핸들러가 되다 보니까 그런 턴오버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하퍼도 사실은 지금 벤치에서 나왔던 선수인데 주전으로 올라왔었고 2차전에서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 락커로 들어갔다가 다시 뛰고 싶어 했는데 보니까 그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트레이너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이 팀은 관리를 하는 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만약에 하퍼가 못 나오고 팍스가 늦게 들어간다면은 시리즈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OKC의 그 가드 매치업들이 만만한 선수가 진짜 캐슬이 상대하기에 최상의 난이도의 선수들만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참 쉽지 않겠다. 캐슬도. 체이스 월러스가 제가 볼 때는 긁어내는 진짜, 능력은 리그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3점까지 넣어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빠진다면은 1차전 후반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체이스 월러스가 저는 제일 무서운 선수 같아요. 진짜 많이 긁어내고 진짜 많이 뺏어내고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거든요. 캐슬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웬반야마에게 포스트업에 좀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예전에 저희 오마카세 농구할 때 케이스 놀라스가 다이슨 다니엘스만큼 기회를 주면은 더 좋은 선수일 수 있다 했을 때 솔직히 제가 속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왜냐면 다이슨 다니엘스 주가가 너무 좋을 때니까. 근데 이번 시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케이스 놀라스 진짜 보니까 다른 팀 가서 진짜 주전 자리 먹으면 상당한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데 사실 요 2차전에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SGA 얘기를 저희 또 많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MVP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클러치 지배력은 진짜 제가 코비의 열렬한 팬이지만 코비가 옛날에 막 승부처에 강하다 어쩐다 해도 사실은 팬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SJ는 진짜 승부처에서 뭐 공을 놓치거나 이런 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진짜 역대 최고의 클러치 플레이어가 아닌가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2차전에서 중계 화면에서 나왔잖아요. 계속 이번 시즌에 클러치에서 활약상들 쫙 나오는데 진짜 올해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제가 볼 때는 SJ다. 예전에 우리 미드 시즌 어워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역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클러치에 강한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번 시리즈에서도 결국 이 선수가 클러치에 갔을 때는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웬비 대 스가의 이제 고투가의 싸움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웬비가 아무리 상상 이상의 리치와 가공할 만한 어떤 높이를 보여준다고 해도 클러치 싸움에서 SJ를 이기기가 진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 클러치 싸움이라는 게 득점해야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 득점 스킬에서 웬비랑 스가는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이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OKC 같이 팀 농구의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에서 공격 옵션이 쉐이 쪽 공간 다 비워주기면 사실 그거만으로도 쉐이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동료들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감독이 주는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공을 주면 뭐든 나온다라는 거 사실 그게 농구에서 문장 하나로 다 정리되는 거지만 그 과정이 성립되기까지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확신을 줘야 되고 감독에게 나 이만큼 할 수 있어요라고 얼마나 많은 어필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이 스가는 데이터적으로나 어떤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선수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거 보면 SJ가 얼마나 대단한 플레이어인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통칭해가지고 1, 2차전 다 포함해가지고 안 달아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두 분께 이 선수 물어보고 싶었어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데빈 바셀이 저는 약간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정규 시즌 때도 네. OK 시즌에서 잘했어요. 네, 3점 잘 넣고 사실 샴페니를 우리가 그때 프리뷰할 때 이선 3점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셀이 터졌었거든요. 바셀이 그래서 주장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반스 제치고 두 선수 샴페니하고 바셀이 빠르기도 하고 수비도 잘하고 3점도 다 넣어주고 근데 샴페니까지 터져주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바셀은 터져주는데 샴페니가 조금 좀 아쉽긴 하거든요. 두 선수가 터져준다면 무서울 것 같고 바셀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바셀에 왜 눈물까지 막 얘기했냐면 좀 오바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웬비가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이럴 때 홈그랜이 골밑에서 노마크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1차전인가? 근데 그걸 누가 블락으로 해서 찍었냐면 바셀이 달려가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서 바셀이 6피트 7인가? 그게 뭐 엄청 윙치고 그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닌데 그거를 혼자 자기가 어쨌든 윙이 작다는 걸 본인 팀의 윙이 작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비깅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멋있더라고요. 건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바셀 좀 어떠세요? 딱 현대농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윙이죠. 사실 샴페니, 바셀 이렇게 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셀 보면 에너지 레벨 넘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비 매치업도 견뎌낼 수 있고 3점도 되는데 폭탄 처리도 어느 정도 돼요. 짧게 미드레인지 들어간 다음에 2점 넣는 거 되잖아요. 사실 현대농구가 좋아하는 걸 다 갖췄다. 키 빼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뭐 저희 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댈러스 같은 팀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안타깝네요. 네. 레이커스가 먼저 데려가야 돼. 그리고 또 머리 스타일이 이제 캐슬의 머리 스타일이 좀 이따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 저희 뭐 심판 콜론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캐슬이 지금 단기간에 이 시리즈 내에서 머리를 밀 일은 없잖아요.
그럼 대신 잡혀줄 수 있는 또 헤어스타일을 갖췄다라는 게 아 여기 대신 여기로. 왜냐면 그 하텐슈타인한테 헷갈림을 전달할 수 있잖아. 누가 캐슬이지? 약간 아 뒤돌면 몰라요. 왜냐면 등번호는 모르지. 모르죠. 그 핸들러가 잡히는 것보단 그래도 트레일러가 잡히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 예전에 골무 3인방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머리 그쵸. 이렇게 쓰는 머리 없는 애들. 휴스턴에 총체 2인방이라고 머리 해가지고 없는 애들. 총체 머리 한 2명 2인방에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때 제 클러치 상황에서 하트 앞에서 바셀이 약간 깐죽깐죽거리면 캐슬인 줄 알고 좀 이따 뒤에 얘기할 얘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명씩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제 OKC 차례입니다. 알렉스 카루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카루소가 진짜 이제 한 명씩 이 선수 있다 이 선수 있다 이렇게 배틀을 할 건데 알렉스 카루소가 진짜 지금 OKC의 거의 2옵션이라고 봐도 우방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다 오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1차전에 7개 넣은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 경기가 졌어요. 2차전도 3개를 넣었다. 이 페이스만 유지해주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3개 정도 넣어준다? 그러면 진짜 상대에게는 재앙이 되는 상황인데 잘해주고 있다. 웬비 상대로 네. 그 약간 1대1 해가지고 점퍼도 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의 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비도 되고 뭐 빅맨도 수비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컷도 선수 좋고. 맞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오고 뭐 이러진 않을. 이 옵션은 힘든가 이번 시리즈 이 옵션. 네, 이 옵션은 힘들죠. 원래는 이 옵션, 그러니까 지금 시리즈상 어쩔 수 없이 득점을 그 정도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옵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상황상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상 12 옵션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그죠? 이 옵션보다. 그 정도 아니고 한 7, 8 옵션? 롯데 아까 밖에 있기도 했었고 약간 이랬었는데 카루소, 샌안토니오에 바셀이 있다면 OKC엔 카루소가 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습니다. 해외분이 운영하신 유튜브인데 거기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스테픈 커리가 언제 머리 밀고 OKC 갔냐고 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임팩트가 굉장히 컸나 봐요 해외에서도. 근데 압박을 안 받았을 때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죠. 사실 레이커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알잖아요. 압박을 받았을 때 카루소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오히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건 다른 선수에게 1, 2, 3옵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프레스가 가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카루소를 버리는 경기였거든요. 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클리블랜드랑 뉴욕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같다고 봐요. 압박을 안 받는 카루소가 어떤 퍼포먼스를 공에서 내는지 1차전에서 모두 증명되지 않았나. 그리고 2차전에는 어시스트도 같이 하면서 약간 보조 브랜들링도 하긴 했어요. 물론 압박을 받으면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시리즈에서 샌안토니오가 한 번의 카루소의 수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카루소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버릴 거라고 보고요. 시즌 막 7개 넣는다고 해서 이 선수를 안 버릴 필요는 없다고. 수비 기전 계속 가져가야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루소가 계속 넣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3차전도 카루소 터진다? 그러면 한 번은 샌안토니오가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3차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갔는데 얘가 또 터져? 그러면은 한 번쯤은 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지금은 OKC가 쉐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그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OKC랑 레이커스가 맞붙을 때도 레이커스가 첫 번째 수비를 내섰을 때 쉐이가 되게 고전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쉐이가 점차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쉐이가 지금도 또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1차전 살짝 고전하고 2차전 적응하고 3차전부터는 또 적응한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샌안토니오가 카루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형태 변화를 한 번쯤은 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루소는 어쨌든 뭐 외곽슛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근데 사이클이 7경기 단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라 사실 계속 잘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일단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을 거예요. 흥에 겨워 있기 때문에 2-3개 정도는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잘했던 경기하고 못했던 경기 차이가 컸던 선수고 엄청 컸죠. 네. 오히려 카루소 말고 맥케인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슨 월러스 이런 선수들의 3점이 꾸준하게 뒷받침이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카루소가 7차전 내내 이렇게 잘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특히 원정 가서 3차전 때 죽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차전에 바로 죽쓸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거 되게 예측이 위험한 예측일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작년에도 보면은 카루소가 기복이 심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선수들 얘기를 했고 이제는 상대방 에이스와 반대편에서 어쨌든 효율을 내줘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샌안토니오 스퍼스 저희가 아까는 캐슬의 단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OKC SGA가 이제 있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는 캐슬이 어느 정도 좀 맞불을 놔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단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은 프레셔 때문에
실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게 캐슬이잖아요. 그래서 캐슬의 약간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다른 걸 떠나서 저 운동 능력이 이 정도까지인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원래 운동 이 정도. 대학 때 운동 능력이 엄청 워낙 좋다는 좋았어요. 걸 알려줬고 이 선수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단점이 외곽이었는데 물론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지만 지난 미네소타전 6차전 때 보면은 이 선수의 3점으로 경기 끝난 거거든요, 사실. 예. 이렇게 3점까지 넣어준다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약간 뭐라 그러지? 되게 이렇게 뭐 그 표현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터프하게 그냥 뛰어댕기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무게 중심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하이 플레이어인지는 진짜 몰랐는데. 모를 수 있는 게 의외로 이렇게 그 뭐 유로스텝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점프력이 낮아요. 그때 낮아 보여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았었고. 근데 그냥 맘 먹고 올라갔을 때는 또 엄청난 점프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업을 넣을 때 보면 높이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낮아 보이지만은 작정하고 그냥 투스텝이나 이런 거 밟고 올라가면은 엄청난 높이를 보입니다. 그 이번 시리즈에서 지금 2개의 몬스터 덩크가 나왔는데 하나는 1차전에서 그 연장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SJ를 상대로 약간 진짜 채공 능력을 바탕으로 한 투핸드 덩크. 그게 정말 와 보면서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2차전에서 그 하텐슈타인을 앞에 두고 말도 안 돼. 그 진짜 옛날에 그 르브론 제임스가 유서프 너키치 상대로 했던 그 인이어 페이스가 있어요. 거의 그 정도 급의 진짜 완벽한 인이어 페이스를 매겨가지고 오늘 경기 때 그 장면이 나오니까 해설자들이 그러더라고.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덩크 막 얘기하면서 이거하고 그 올랜도의 케인이 그 했던 덩크 이 두 개를 꼽더라고요. 그 느린 장면 나오는데 정말 진짜 멋있더라고요. 캐슬 좀 어쨌든 뭐 이런 운동력 외에 또 잘하고 있는 게 좀 뭘까요? 일단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이 다 꾸준한 선수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공격을 보면서도 수비에서 상대 에이스의 매첩을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OKC는 드라이브를 할 때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뒤로 가는 수비는 웬비한테 맡기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버텨주거나 손질을 해주거나 범핑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역할을 방파제 역할을 캐슬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 선수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그거죠. 볼핸들러로서의 역량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선수의 사실 약점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점에 대한 기복이 되게 심한 거라 시야가 기본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그 깊이가 깊지 않은 유형의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쭉 경기를 보면 확실히 볼핸들러스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데뷔 전부터 오히려 경기를 쭉 보시면 와 발전이 이렇게 빠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이 엄청나서 온 선수인데 동시에 성장형 선수라는 것도 되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캐슬 또 다른 장점. 캐슬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같아요. 에너지. 에너지. 이 선수보다 지금 코트에서 에너지를 더 잘 쏟아부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수에서 다 발휘가 되고 있게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데 단점하면 역시 그 사실 샌안토니오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강했던 게 1차전부터 나왔던 그 페인트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 직선으로 들어가는 돌파죠. 그러니까 측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측면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패스하고 반대편에서 하퍼나 아니면은 팍스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팍스가 없다라는 게 한계고요. 그리고 팍스하고 캐슬의 차이는 그리고 뭐 그 하퍼하고 캐슬의 차이 딱 보면은 상대가 사이드로 그래도 들어가게 하면은 갭 디펜스에 걸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팍스하고 캐슬은 크로스오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고 안쪽 페이스존 진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캐슬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얘네들 로우 픽업 할 때 보면 4선이 들어와 있어요. 웬만하면 턴오버예요. 케이스 몰러스니 뭐 카루소니 이런 애들이 그런 거에 특화 있는 애들 있어요. 거기서 턴오버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했을 때 점프로 늦었지만은 그런 능력 자체가 팍스나 하퍼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한다라는 말을 감독들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KBL에서도. 캐슬을 보면 약간 그런 거에서 오버드라이브를 스스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2차전에서도 보면 농구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 받아줄 선수가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공을 잡고 있어. 근데 압박 수비가 이쪽으로 들어와. 그러면 사실 압박 수비가 들어오기 전에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 선수는 워낙 성장형 선수기도 하고 자기가 발전해온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 기술 그리고 내가 보는 코트 비전, 내가 하는 경기 운영이 먼저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OKC는 그런 수비에 어떻게 보면 200%를 대비를 할 수 있는 팀인데 거기에 계속 공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거기서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노출이 되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캐슬은 자기 인생에서 최대 도전을 지금 하고 있죠. 마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쨌든 이게 본인 스스로한테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SGA의 반대편에 캐슬이 있었다면 웬반야마의 반대편에 있는 채톰 그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웬비의 라이벌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탈락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제 좀 기울어지지 않나라는 서열 생각이 정리됐죠. 근데 지금 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그 1차전 막판에 블락 하나 하고 엄청나게 이제 내가 웬비의 라이벌이야 했지만 2차 전장에서 그 꿈이 이제 날아갔죠. 날아가면서 근데 표정도 약간 얼빠진 표정도 짓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엠비한테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좀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뭔가 좀 더 가자미가 돼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홈그랜의 활약은 좀 위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홈그랜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인업에서는 좀 더 해줘야 되고 외곽에서도 해줘야 되고 한데 웬비가 있을 때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팀이 투빅을 쓰는 라인업에서 사실 하텐슈타인이 막아주고 하텐슈타인보다는 외곽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뛰는 상황이 있고 원빅을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골 밑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완전 상위 호환을 이렇게 리그를 같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참 못했을 텐데 어떻게 상위 호환 같은 선수가 그냥 동시대에 딱 나오면서 참 이것도 홈그랜에게서 안타까운 모습인데 어떠세요? 홈그랜의 활약? 오히려 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하텐슈타인과 쉐이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득점 생산성에 있어서는 쉐이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골밑으로 들어가면 사실 하텐슈타인이 빅맨으로서는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간 다리에서 빅맨으로서나 스코어로서나 압박을 덜 받을 때 이 선수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게 100%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오히려 파이널 같이 에이스나 확실한 롤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홈그레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그 웬비 빼고는 다 스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건데 거기서는 해줄 수 퍼포먼스가 없으니까. 네.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살리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높이에 부담을 줘야 되는 거고 루크 코넷 같은 애들 나왔을 때도 경기를 지배하면서 웬비의 출전 시간을 계속 나와라 웬비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못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2차전 때 하텐슈타인이 오히려 좀 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 홈그랜이 풋백이나 어떤 3점 같은 확실한 옵션들 빼면은 그래도 1대1 공격 능력이 사실 막 정교한 선수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확실한 매치업이 있잖아요. 얘는 잘하니까 얘를 붙이고 얘는 골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얘를 붙이고 근데 사실 홈그랜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OKC에서 남으면 얘 혼자 미스매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홈그랜 자체가 약간 조금 얼어있죠 좀. 많이 긴장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포지션에 약간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도 약간 에이튼처럼 정신적으로 많이 각성을 해야 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가만히 있는 에이튼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에이튼. 그러니까 홈그랜은 너무 2라운드에서 이 연습 상대들이 좀 부족했어. 에이튼이랑 헤이즈 상대하다가 갑자기 웬비가 등장하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좀 더 쫓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다만 수비에서는 저는 홈그랜이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카루소, 뭐 케이션 월러스 이런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건 빅이란 사이즈잖아요. 어쨌든 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온 선수는 대처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비에서 홈그랜은 되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리버스 레이업 이런 거를 약간 세난 선수들이 예를 들면 제가 봤던 포지션 중에서 생각나는 게 딜런 아빠가 왼손잡이라서 그 골밑에서 매치가 됐을 때 왼손으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 세난 가드들이 홈그랜의 높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왜냐면 리버스 레이업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물론 이제 가드들이 홈그랜이 몸싸움이 약하니까 부딪히고 올라가는 걸 맞아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홈그랜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뭐 이렇게
아무런 활약, 약간 뭐 미미한 활약으로만 이번 시리즈를 끝낼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웸비의 어떤 라이벌다운 그런 퍼포먼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2차전에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하텐슈타인하고 빅투빅 플레이가 한 많이 번 정도 나왔으면 한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걸 조금 횟수를 늘려서 높이의 우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하텐슈타인이 하이에 올랐을 때 이렇게 빼주는 걸 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받아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웸비를 끌어냈을 때 골 밑에서 두드릴 수 있으니까 웸비를 끌어내기 사실 모든 팀의 숙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웸비가 다시 골 밑으로 가서 블락을 하는 게 문제인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게 시리즈를 단기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려면 웸비를 많이 뛰게 해야 되고 많은 시간 남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코넷 들어왔을 때도 빨리 코넷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역할을 두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하텐슈타인하고 제가 2차전에서 일단은 하텐슈타인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겼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숙제를 안겨준 거죠. 사실 우리가 시리즈 시작되기 전에 했던 게 상대가 이 팀은 투빅을 썼을 때 상대가 작은 높이의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전은 그게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살린다면은 샌안토니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라인업에서 뭐 그나마 신장이 큰 반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가 투비까지 쓰게 만든다 이러면은 OKC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 선수가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OKC 입장에서는 반지를 코트에 서 있게 하는 게 근데 지금 도움이 보면은 되겠네요. 카터 브라이언트가 제가 볼 때는 이 선수가 외곽이 약하니까 지금 외곽 막 흥분해가지고 던지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수비에서도 얼타다가 턴오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스가 나오는 게 나올 나을 수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홈그랜도 본인의 가치를 더 증명해야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양 팀의 뉴페이스지만 지금 부상에 조금 신음하고 있는 두 선수를 알아볼 건데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먼저 딜런 하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딜런 하퍼가 지금 이제 올루키 퍼스트 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사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을 법한 게 에치컴의 한때까지도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좀 뺏기면서 뭔가 신인 중에 4등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2006년생입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어떤 활약을 지금 물론 지금 부상 이슈가 좀 있지만 어떤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1차전 때 24득점 올렸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장점이 원래 마무리였잖아요. 골밑 마무리. 골밑 진입도 잘하는데 마무리는 좀 좋다는 거 했는데 골밑 마무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빅맨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왼손 오른손 다 쓰면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부상이 지금 햄스트링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햄스트링은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스검 상황에서 정말 잘해줬고 그 경기 그 시작할 때 현지에서 그러더라고요. 딱 하퍼 나왔을 때 올해 식스맨은 존슨이지만은 플레이오프의 식스맨은 하퍼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플레이오프에 정말 잘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퍼도 솔직히 제대로 경기를 본 거는 이번 컴파가 처음인데 잘하지 않아요? 그 메이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골밑 그 마무리 능력. 상당히 안정적인 자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신인이라도 하퍼 정도 되는 레벨의 선수를 식스맨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샌안토니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퍼가 팀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하퍼에게 주어진 역할을 생각했을 때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잘해주셨지만 상대는 웬만냐마가 밖으로 나오길 바래요. 어떤 상황에서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팀 가드들, 핸들러들의 돌파가 쉬워지니까. 그 교차되는 순간을 막기 위해서 사실 샌안토니오의 가드들의 수비 압박 레벨이 되게 높은 위치에 가 있고 되게 강한 레벨로 가 있습니다. 뒷선을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정도로 강하게 가 있는데 그 역할에 저는 하퍼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운동 능력 좋고 빠르고 기본적으로 앞선했기 때문에 속공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메이드도 되게 좋기 때문에 약간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부상이 되게 아쉽죠. 지금 네. 이 부상은 지금 거의 오피셜하게 나온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데이 투 데이입니다. 네. 그럼 웬만하면은 강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부상이긴 하네요. 전에 퀘스천어블이라고 하는데 상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 중에 돌아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맞아요. 다시 말렸어요. 트레이너가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전 잘했다고 보고요. 저는 하퍼가 근데 발목 부상인데 한 4, 5차전쯤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큰 이 프로스펙이 무리하는 모습은 또 보기 또 싫긴 한데 하퍼가 없으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공격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왜냐면
하퍼 같은 슬래셔가 하나 있어주는 게 공격에 약간 다양성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골밑 진입하는 게 다르잖아요. 캐슬러가 지금 하퍼 딱 봐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네, 그 마무리하는 것도 보면 마무리를 하는 걸 정말 그러니까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고 오른쪽도 오른손 잘하고 잘 왼쪽 쓰더라고요. 잘하고. 그러니까 왼손을 올리겠지 했는데 오른손을 올려버리니까 블락을 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반대로 가서도 넣고 뭐 이쪽에서 가고 그러니까 마무리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블락을 타이밍을 전혀 못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2번 지명이 그러니까 맞다. 만약에 그러니까 쿠퍼가 없었으면 1번으로 뽑혔을 만한 자원이다. 다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의 별 5개 레벨은 딱 2명이라고 그랬을 때 바로 쿠퍼하고 딜런 하퍼. 네, 하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역대급 1픽이 있는 드래프트에서는 이 픽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왜냐면 약간 심리적으로 말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하퍼는 뭐 그런 거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약간 오히려 선수가 될 것 진짜 같아요. 못한 팀에 가서 주전을 썼으면 그랬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팀에서 그 좋은 선배들에게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기회를 얻고 하니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레이업 아티스트 같아요. 예, 국내 김선영 선수가 예전에 전성기 때 그쵸, 진짜 뭐 그쵸. 왼손으로도 넣고 어떻게든 막 넣는. 뭐 돌려서도 넣고 막 근데 하퍼도 오른손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홈그랜드 막 블락 타이밍을 못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플레이어 같아요. 운동력 빠르죠. 상대가 반응하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방향도 다 양쪽 다 갑니다. 근데 마무리도 양손 다 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답안지가 벌써 한 4-5개 돼버리니까 약간 자기 스타일에 되게 잘 맞게 그러니까 데뷔를 하기 이전에도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잘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결정적인 건 그거죠. 이런 레벨의 스코어라고 이런 레벨의 효율을 내고 있는데 팀도 상승세인 팀에 딱 들어가서 위닝 멘탈리티까지 배우고 있다라는 거 참 얘기하다 보니까 부럽네요 갑자기. 그럼 쿠퍼를 내주시면 되지 뭘 부럽나요? 예. 그리고 하퍼가 레이업으로 이렇게 많이 시도해주면 안 들어가더라도 사실 그 웬비의 쪼개지죠. 풋백 기회를 훨씬 더 늘려주는 거니까 하퍼랑 웬비의 어떤 궁합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반대로 이제 샌안토니 스퍼스의 뉴페이스가 이제 하퍼라면 OKC는 비슷하게 지금 부상으로 좀 신음하고 있지만 AJ 미첼이 올 시즌에 뉴페이스로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1차전에서도 사실 상당히 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J 미첼은 지금 혹시 부상이 어느 정도 AJ 미첼이 부상 부상 아닌가요? 부상이라고 하자면 JW 올라와서 밀려난 내려가는 거라고 했고 그러면 경기 출장에 전혀 지장 없는 네, 그렇죠. 미첼이 제가 경기 2차전 끝났을 때인가 살짝 부상 때문에 아쉽다 이런 걸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저리에 있는데 그게 그 추후 보도가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아직 거기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미첼은 어느 정도로 지금 OKC에서 활약을 좀 해주는 건가요? 가장 주가폭이 크게 상승한 선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받고 있던 평가 대비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죄송합니다만 그 장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오스틴 리브스 헌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리브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거기서 많이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팀에 수많은 핸들러가 있음에도 이 선수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쉐이 옆에서 보조 브랜들링이 되고 쉐이가 반대편에서 쉬고 있을 때 이 선수를 앞선으로 내외서 쪼개는 농구가 되고 그걸로 균열이 일어나서 다른 선수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순차적으로 미치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주가를 되게 높인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전체를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OKC의 발굴이라고 봐야죠. 나름 약간 찬물샷도 많이 넣어주고 그럼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수비도 좋고 득점 잘하고 이런데 사실 근데 스피드가 조금 약간 약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박스나 캐슬이나 이런 세 명에게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케이스 말러스가 이번 시리즈에선 더 좀 수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출전 시간 많이 받고 있고 벤치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만약에 그 상대 가드들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지난 시리즈보다는 좀 활약은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스피드를 내서 이번에는 양 팀의 어떤 식스맨으로서 득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 샌안토니 스퍼스의 켈든 존슨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켈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선수를 두고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저- 켈붕이인 거예요? 그냥 뭐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뭐 늦둥이 생긴 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생긴 게 약간 붕어처럼 생겼잖아요. 켈든 존슨이. 원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입술이 두껍긴 한데 네. 켈든 존슨이. 신장은 6'5로 그러니까 스몰 포드 치고 작아요. 작은데 대신 보면 목이 없잖아요. 약간. 예, 그래서 약간 6'6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굉장히 아니 목이 단단해서 없으면 어깨가 높으니까. 그 팔이 길어요. 그리고 덩치가 있어가지고 6'5지만 6'7 이런 애를 데리고 포스트업도 칠 줄 알고요. 외곽되고 뭐 수비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식스맨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선수라고 보고요. 작은 육각형 스타일. 지금 뭐 한 두 자릿수 득점은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규 시즌 때도 보면은 이 선수가 그 상대 그 제노 윌리엄스가 없는 그 스몰 라인업일 때 포스트업으로 득점도 꽤 해줬거든요. 그 옵션은 아마 3, 4차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벤치에서 나와서 13점을 해줄 수 있다, 14점, 13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인데 벤치가 좀 약해요 샌안토니오가. 근데 이 선수가 꾸준하게 해준다면은 벤치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홈그랜드리고 1대1에도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고 괜찮은 리바운드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랜들이나 이런 애들 상태에서 안 밀리고 막 잡아내잖아요. 이런 애들. 랜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서는 랜들 이런 애들 혹시 한 명만 더 말해주실 수 있어요? 홈그랜 이런 애들에게도 네, 안 밀리고 아니 근데 이런 애들하고 한 명밖에 없어. 그냥 한 명만 더. 랜들 이런 애들 중에 한 명만 랜들하고 더. 맥다니엘스 이런 애들 신장이 좋지만 맥다니엘스. 그리고 뭐 나즈리 이런 비벼지죠. 애들에게 안 밀리고 리바운드 잡아내거든요. 약간 생긴 건 좀 귀엽게 생겼는데 전투력이 좀 있는 그런 파이터형이에요. 선수라고 좀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포포비치가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였나 봐요. 그래서 올림픽에도 데리고 가서 금메달도 땄으니까. 자기는 벤치보다 주전으로 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지금 샌안토니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암흑기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 좀 부침이 있었던 시기에 바셀하고 이 켈빈 존슨만이 지금까지 쭉 이 팀에서 그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팀의 어떤 약간 정신적인 지주 같은 느낌으로 또 있을 불과 수 몇 년 전에 보면은 이 팀에서 포인트 가드 없어가지고 소엔이 포인트 가드 이랬던 팀이잖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 가드가 넘쳐나고 엄청나니까. 뭐 벤치도 강해지고 뭐 우승 후보가 되고 이럴 거라고 불과 한 3년 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팀이잖아요. 정말 샌안토니오는 오클라호마 시티와 함께 진짜 리빌딩의 모범 사례다라고 드래프트 지명권이 왜 중요한가를 최근에 보여주는 두 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켈빈 존슨 좀 어떠세요? 너무 얘기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딱히 붙일 내용은 없는데 켈든 존슨을 보면 약간 역할이 바뀌면 선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켈든 존슨이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점이 더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핸들러들의 건강 상태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코트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켈든 존슨이 제일 잘하는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핸들러에게 공을 넘겨받았을 때 그러니까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았을 때 생산성을 내는 거 정말 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리바운드가 됐든 공격에서 됐든 근데 만약에 핸들러가 빠져 있고 이 선수에게 받는 압박이 많아졌을 때 이 선수는 효율이 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핸들러와 효율이 떨어지면 켈든 존슨도 뭔가 효율이 같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켈빈 존슨이 있다면 OKC에는 자레드 맥케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맥케인이 2차전에서는 경기에 완전한 엑스팩터가 된 것처럼 득점을 잘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바보처럼 녹화 들어올 때 핸드폰을 놔두고 들어오는 바람에 데이터 확인을 좀 할 수가 없지만 맥케인이 상당히 또 좋은 득점 볼륨을 쏴주지 않았나요?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죠. 외곽에서. 이번 2차전에서는 12득점 했는데 3점슛 3개 9개 중에 3개니까 뭐 성공률이 엄청 높은 건 아니었는데 더 중요할 때마다 해줬고 사실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은 공을 잘 안 뺏기면서 잘 돌파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케이슨 월러스도 반대로 그 3점슛 3개를 넣었는데 더 적게 쓰고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벤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선수들이 10점 이상씩 넣어주면서 수비도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필라델피아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정말 잘 데리고 온 선택이라고 봅니다. 1라픽 내줬죠 그때. 1년 픽을 내줬나? 그래서 1라픽을 썼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1라픽이 아깝지 않은 이건 제가 맞을 겁니다. 네. 믿으셔도 선수는 됩니다. 안 갔었나 그때? 1년 픽을 이번 걸 내줬나?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1라픽 하나 주고 음. 데려온 걸로 뭐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네네. 저 정확합니다. 틀리면
제가 맥케인 25 이번 게 나갔나? 1라픽 하나 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뭐 일단 당장 확인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 맥케인 좀 어떠세요? 맥케인 솔직히 트레이드로 영입했을 때 전 그랬거든요. 이 선수가 OKC 뎁스에서 뭐 얼마나 큰 유의미한 활약을 펼칠까 싶었는데 지금은 득점적인 측면에서는 OKC 그 나머지 고만고만한 가들 중에서는 최상위 같아가지고 어떠세요? 이런 역할로 데려온 것 같아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2차전 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쉐이 다음으로 야투가 많았어요. 많이 던졌는데 28.6%입니다. 야투율이. 근데 저는 이런 역할로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던지는 것보다 던져서 상대 스페이싱의 균열을 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쉐이 같이 어차피 3, 40점 넣을 애가 옆에 있으면 저는 이 선수가 어떻게 해서라도 득점을 잘 만들어줄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제가 감독이면 고민했을 때 옆에 난사한 애를 한번 냅두자. 왜냐면 이 선수가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던지긴 했지만 평소에 버려둘 수 있는 슈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옆에 이 선수를 냈을 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대는 무조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그런 역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선수를 쓰면서 아이지아조의 출전 시간이 조금 이제 약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사실 이것도 분에 넘치는 고민이죠. 우리 팀에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쓰지? 약간 이런 고민이잖아요. 아이제아조의 기복을 약간 경계해서 맥케인을 데려온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외곽슛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게 데리고 맞는 왔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추밀 출혈이 꽤 크네요. 1라운드 이번 그죠, 1라운드 26년 나갔죠? 1라운드 나가고 27 2라운드, 28 2라운드 2장. 그래서 2라운드 3장, 1라운드 1장으로 데리고 왔네요. 그러니까 1라픽 제가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라픽 1라운드 픽은 사실 뭐 하위권이니까 줄만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어차피 뭐 또 12픽인가 OKC가 또 하나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은 이 두 선수는 어떻게 엮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약간 뭐라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하게 해줘야 되는 선수들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샌안토니오 스퍼스에는 샴페니라고 발음하는 게 맞나요, 이 선수? 네, 샴페니. 네, 샴페니는 약간 조용한 것 같거든요, 이번 시리즈 좀. 네. 근데 원래 약간 이번 정규 시즌 약간 신데렐라 같은 선수로 샌안토니오에서 좋은 활약을 이거는 석준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사실 샴페니 기복이 없는 선수는 아닌데 샌안토니오에 꼭 필요한 스타일의 조각 중에 하나죠. 왜냐면 계속 포워드로 나가고 있는 선수고 핸들러들의 1차적인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고 결정적으로 웬비의 스페이싱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샌안토니오의 이만한 가격 연봉 생각했을 때 이만한 조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공률에서 많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살려주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2차전 보면서 2차전의 패배를 한 선수에게 그거를 짊어질 수 있다면 저는 샴페니한테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샴페니. 따라가는 되게 굉장히 주요한 순간에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웬비한테 하프라인에서 공을 넘겨주더라고요. 원래 그 자리에선 웬비가 받으면 안 되는, 왜냐면 OKC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뺏기면서 그 스가의 발목을 향해서 이제 웬비가 이렇게 넘어졌던 그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샴페니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웬비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거기서 공을 뺏긴 게 참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룰이 되게 근데 제한적인 선수예요. 그냥 슛 던지고 앞에서 앞 선수가 버텨주고 이거 두 개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본인한테 공이 와서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내가 왜? 아니 원래 그 선수가 정규 시즌 내내 경기를 보면 무조건 핸들러 찾아서 잘 줬습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공 자기가 리바운드 잡으면 박스 아니면 캐슬한테 무조건 정말 잘 줬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웬비한테 갑자기 당황해서. 공을 넘겨버리든지 이걸 내가 왜? 아니, 본인한테 수비가 거의 없었고 웬비한테 밀집돼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위원님 그 샴페니 어때 좀 부진해요. 예, 바셀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1차전만 보더라도 3점 슛을 11개 중에 3개밖에 못 넣거든요. 20%를 넣고 있는데 30% 이상 넣어줘야 됩니다. 코너 3점 슛은 특히 40% 이상을 넣어줘야지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그러니까 자막에 OKC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왔을 때 코너 3점이 그 정규 시즌에는 OKC가 그 26이었더라고요. 38% 넣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40%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너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근데 샌안토니오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셀하고 샴페니인데 샴페니가 정규 시즌에 잘해줬어요.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 1차전에서 굉장히 많이 던졌음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넣어주고 있다는 거. 성공률을 좀 더 높인다면은 아마 그 캐슬의 선호보다 줄 거고 웬비의 득점도 더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진하고 있는 샴페니가 언제 터질지 한번 지켜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반대로 OKC에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
이건 묶어서 갈게요. 케이스 놀라스와 루돌트 얘기하고 싶은데 이 두 선수는 지금 좀 아까 뭐 케이스 놀라스는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두 분이 루돌트 얘기는 거의 안 하시네요. 루돌트는 뭐 사실 수비 전문 선수잖아요. 네, 뭐 크게 이 선수 기대하는 거는 사고만 치지 말아라. 루돌트 역할을 케이스 놀라스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근데 좀 더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아서 그나마 뭐 다른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선수의 좀 더 장점이죠. 케이스 놀라스는 포스트업 당하면 쭉쭉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키가 좀 작은 네. 선수니까. 키도 작지만은 몸무게에서 차이가 나요. 네. 그걸 버틸 수 있는 선수는 도트다. 케이스 놀라스 아까 좀 얘기 좀 하긴 했지만 긁어내는 수비는 리그 뭐 최상위 티어 선수고 실제로 캐슬에 대한 압박 수비도 되게 잘해줬죠. 근데 저 그건 있어요. 도트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누가 담겨질까봐. 그 진짜 저는 이게 이번 플레이오프 보면서 더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그러니까 케이시 팬들에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만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있는 코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 기본적으로 아마 오키시 팬분들이 이거는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누구를 수비할 때 팔을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얘가 오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가는 건데 이렇게 막 몸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구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내 체중과 속도를 다 받친 상태에서 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 뭐라도 나오면 부딪히면 사실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내미는 걸 보면서 물론 그래서 이 선수가 사랑을 받는 거겠지만 반대로 보면서 와 저거는 무조건 다칠 것 같은데 싶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임팩트를 따지기보다 약간 불안해요. 얘도 다치고 상대편 다칠까봐 약간.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이 선수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거 지원해가지고 막 선수들 머릿속으로 지금 굴려서 짜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양 팀의 이제 든든한 기둥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루크 코넷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코넷은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못 나오는 많이 게 못- 될 것 같아. 그래도 저기 그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는 코넷이 웬비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는 웬비 막 아웃다고 이랬을 때 참 잘해줬는데 이번 시리즈뿐 아니라 정규 시즌 내내 사실 웬비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코넷 때문이었죠. 네, 배터리 역할 잘해줬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고 이번 시리즈 재밌는 거는 그 코넷 컨테스트를 웬비가 엄청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네. 네, 이거의 원조입니다. 먹어가지고. 코넷. 네. 사실 이게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지만요. 농구 해보신 분은 알지만 신경 쓰여요. 슛 던질 때. 예. 그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웬비가 그렇게 해도 OKC는 잘 넣더라고요. 예. 근데 구간이 명관인 게 코넷 그 컨테스트 훨씬 더 정교하더라고요. 웬비는 좀 약간 오두방정을 떠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코넷이 그래도 약간 정자세로 뛰는 그게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많이 그 농구할 대학 때 하셨나요? 동호회 진짜요? 때도 많이 하는데 오.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정박에 뛰면 안 돼요. 이거 엇박에 뛰어야지 맞아요. 신경 쓰이거든요. 네. 팔랑팔랑 돼야 돼요. 상당히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 좋거든요. 네. 근데 웬비는 아직까지는 그 경지는 모르지 못하고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웬비는 앞으로 더 가려고 이게 수직으로 뛰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가려고 해서 그 대학 농구 할 때 동네 농구 할 때 그 전략이 좋았나요? 아니면 쟤 버려가 더 좋았나요? 약간 심리적으로 긁는 거. 쟤 버려 하면은 싸움 날 수 있어요. 네. 아직 그래도 없어 슛 없어 약간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그래도 약간. 하죠. 네, 그거는 그게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되게 근데 전략이더라고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던지질 않으니까 어차피 동네 농구하면 그런 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더 자극받아가지고 한 4개 5개 막 꽂고 그런 사람들도 그걸 있고. 원래 유도하는 거예요. 슛을 안 던져야 되는데 자극받아가지고 더 던져야 돼. 코넷은 코멘트가 별로 없으신가요? 딱히 없는 게 사실 표본을 많이 안 보여줬어요. 미네소타에서 이제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웬반야마가 쉴 때 나와서 보여준 걸 말고는 사실 이 선수가 보여준 표본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사실 뭐 오케시의 투빅을 상대로도 쓸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느려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네.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럼 오케시의 기둥으로 넘어갈게요. 아이제아 하텐슈타인. 2차전에 어떻게 보면 오케시 팬들 입장에서는 히어로였던 거죠. 사실 웬비를 굉장히 잘 물론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뭐 이거 아니라 뒤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의 경기력적인 측면만 먼저 얘기할 건데 하튼이 그래도 웬비를 그나마 잘 봉쇄를 해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2차전에선 잘 먹었죠. 1차전은 사실 뭐 1쿼터 2분 빠졌어요. 만에 네.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건데 2차전 때 너무너무 잘해줬고 특히 공격 리바운드 8개 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투빅을 썼을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미네소타도 빅을 썼지만은 그게 안 된 게 샌더슨에게 달 밀린 게 리바운드를 생각보다
공격력이 많이 못됐거든요. 랜들뿐 아니라 라즈리드 뭐 그리고 맥다니스까지 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밑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2차전에 하텐슈타인이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아마 샌안토니오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이런 걸 안길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이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은 샌안토니오가 상당히 시리즈를 편하게 가져갈 거고, 근데 계속 하텐슈타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은 정말 OKC에게는 큰 소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텐슈타인 좀 경기력적인 측면만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거기 다게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거의 웬비를 안 막았는데 2차전에서는 웬비만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웬비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이 되게 좋지가 않았었고, 무엇보다 수비를 일단은 OKC 입장에서 되게 잘했죠. 기본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수비를 되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웬비가 수비 때도 편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 붙어다니면서 끈질 있게 붙어다니면서 앵기고 막 받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샌안토니의 수비 공수 양면 시스템을 다 망치지 않았나 하텐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들었어요. 하텐슈타인이 지난 파이널에서도 거의 못 나왔었고 뭐 약점이 있어서 많이 못 나오는 이유는 느리기 때문이에요.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3차전에 처음부터 많이 달려버려서 하텐슈타인을 빨리 수납시키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피켓롤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사실 웬비가 그렇게 좋은 스크리너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스크린은 거의 안 서지 않나요? 게다가 팍스나 지금 이런 핸들러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약점이기 때문에 하텐슈타인이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방면은 무조건 드랍이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의 드랍이 워낙 취약한 선수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관점은 그러면 요거의 관점은 이제 그거죠. 얼마나 요거를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외곽으로 괴롭히거나 페이스로 괴롭혀서 웬반야마와 이 선수를 1대1로 못 붙여넣게 하는 게 1순위 과제겠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은 식으로 이 시리즈를 좀 다뤄봤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분량이 서부가 훨씬 더 많을 거는 여기가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동부지구는 어쨌든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금 어쨌든 한 팀이 좀 앞서고 나가는 모양새니까 하텐슈타인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빅터 웬반야마를 정석대로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리그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웬비의 다양한 곳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어느 팀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2차전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이 하텐슈타인의 수비 어떤 이 더티 플레이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는데, 두 분 좀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은 노코멘트 하셔도 되지만 요 2차전의 어떤 심판 콜 논란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석주님이 타임라인대로 준비를 하셨다니까 먼저 들어보고 할까요? 아니면 얘기를 아까 얘기를 다 해서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뭐 스테판 커리의 머리를 잡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뭐 하텐의 얘기는 아니지만 뭐 채톰그랜이 웬비의 발을 밟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텐시아는 웬비에 이렇게 지금 막 팔을 껴가지고 뭐 홈그랜도 마찬가지고, 뭐 이걸 저희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심판 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2차전이었는데 요 콜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차전은 확실히 홈콜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미치 존스 감독이 챌린지 많이 안 거는 감독이고 1차전은 안 걸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웬비가 3파울이 됐을 땐가 빨리 걸어버렸거든요. 그 딱 느링하면 보니까 확실히 파울이 뒤집히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게 하텐슈타인의 파울이었을 거야 아마. 네. 그거 보면 약간 좀 판정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OKC 홈이었는데 과연 샌안토니오 홈에 갔을 때 어떻게 불리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약간 오심이라고 저희가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심이라고 명명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건 좀 아닌데 하던 장면 같은 것도 의원님 혹시 좀 있으셨나요? 저는 그때 아까 지금 말한 챌린지 장면 저건 이상한데 챌린지 딱 걸길래 저건 맞아요. 100% 뒤집히겠다 했는데 결국 뒤집혔거든요. 미치 존스 감독이 그날 챌린지 2번 걸어서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30몇 분인가밖에 안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었을 정도면 웬비의 파울을 아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판정이 지금 잘못된 걸 뒤집어주는 거였으니까 적절하게 했다. 그리고 이게 홈에 갔을 때 OKC에게 유리가 불린다면 진짜 팬들은 이게 또 난리가 나겠죠. 판정이 좀 정상적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석주님은 이 콜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댈러스 팬이잖아요. 댈러스가 컨퍼런스 파이널 갔을 땐가 그 이후 시즌이었나? 제이슨 키드 감독이 지금 전 감독이지만
그분이 챌린지 성공률 리그 탑 10, 탑 5 안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키드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뒤집어야 되는 오심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저희 측에서. 근데 제가 샌안토니오 팬이 아닌데도 2차전을 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그 물음표가 남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피디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팔 잡아당기는 수비 있잖아요. 이게 하텐슈타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NBA에 있는 빅맨들은 눈에 보이는 장면이든 안 보이는 장면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동부에 있잖아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그 상대를 잡아당기는 수비를 했는데 그게 다 불렸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지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심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면 그러니까 적어도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준이면 저는 여기서도 그게 불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잡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중계 카메라에 나온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왜 안 불었지에 대한 저는 일단 의문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PD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채 홈그레이 밟은 거 있잖아요. 왼반야가 밟은 거. 그거 걔가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을 대서 밟았어요. 이거는 동네 농구에서도 하면 싸움 나는 반칙인데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와 진짜 나쁘다. 저건 진짜 악질적인 동작이다. 그러니까 반칙이 안 불렸으니까 반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악질적인 동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피디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웬만냐마를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 제일 크고 잘 달리는 선수인데 방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방법이 잘못됐다 한들 심판들이 그거를 바로 잡아 세우는 기준이 전 되게 그러니까 불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웸비를 상대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면은 웸비를 거치게 잘하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요. 파울이 불리냐 안 불리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웸비가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흥분을 많이 안 하고 이걸 있다는 안 거. 이게 썼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약간 분조작이 좀 아직 있긴 있어요. 약간 좀 무조건이에요. 없지 않을 거예요. 부글부글 여기서 끌 텐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OKC가 8백이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샌안토니오 벤치에 8백이 장인이 있습니다. 켈리 올리닉이라고 올리닉까지 코트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올리닉이 예전에 그 러브의 팔을 빼서 유명한 저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올리닉을 거기 샌안토니오가 내보내면 이거는 거의 개싸움으로 돌트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얼룩지는 그렇게 안 돼야죠. 네. 그러니까 안 돼야죠. 이 시리즈 자체는 진짜 명시리즈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차전은 사실 제가 사실 그 컨퍼런스 파이널 끝나고 이렇게 한 선수 이제 활약한 거를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서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매치업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나 이런 거를 이렇게 조명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2차전 그 SJ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MVP를 받은 뭐 그것도 있어서 MVP 이렇게 올렸다가 문매를 좀 맞았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에 뭐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근데 이런 어떤 논란의 그 여파가 지금 거의 반 OKC 세력으로 이렇게 뭉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더티 플레이보다 OKC의 농구를 좀 안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넘어진다. 그러니까 선수들 물론 이제 그 넘어지는 거는 다 리플레이 보면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떨 때는 코트에 막 2명씩 누워 있고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스틴 리버스를 레이커스 선수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 특유의 브로조 같은 이런 게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로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OKC 너무 좀 잘 넘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이게 저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가 농구를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댈러스 팬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그 흔히 말하는 국내 NBA 팬분들 내지는 농구 팬분들이 말하는 인기 최상단 상업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구단의 팬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무국, 무슨 코를 잘 불어주는 편파 판정의 수혜를 받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농구를 보는 게 굉장히 피로해져요. 예민해지고 농구를 농구대로 못 보고 이건 왜 안 불어줘? 저건 왜 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게 약간 재미로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돈치즈 플랍이 좀 있지 않았나요? 심했죠. 그러니까 브로조는 제일 많이 하는 선수 아닌가요? 근데 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댈러스 때는 실제로 안 불렸어요. 안 불린 게 제일 많아서 실제로 그게 데이터로도 나왔잖아요. 코치 챌린지를 가장 많이 성공한 감독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가 뒤집어야 됐다는 평가가 뒤집어야 되는 그 판정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무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건 있어요. KBL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경기의 기준선을 세우는 건 1쿼터 5분 이내 심판들이 가장 빨리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반칙이야. 이 정도는 안 볼 거야. 양 팀 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줘야 안 싸우고 안 예민하고 농구를 농구답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정은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도 관심 없고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안 불면 저는 그게 편파 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심판들의 기준선이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짜증나게 만드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더 추가로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 선수들도 당연히 컴팍 정도까지 되면 양 팀이 다 거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뭐 제이더블 누구였지? 반스였나? 이렇게 막 뒤에서 밀기도 하고 모든 팀들이 다 거친 농구를 지금은 하고 있겠지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도 뭔가 이제 어쨌든 이런 명경기에 더 이상 이렇게 심판 논란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내일 3차전이 두렵네요. 또 어떤 또 양상으로 전개될지. 근데 해외에서도 이게 되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왜 유독 OKC에게만 나쁜 이미지와 장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가 했는데 제가 즐겨보는 다른 이제 흡수베뉴나 다른 이제 해외 NBA 인터뷰에서 다루는 게 팬덤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그런 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이터는 많은데 팬도 그만큼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줘도 사실 더 여론이 큰 쪽으로 이제 이미지가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디님 말씀에 동감하는 건 모든 팀들이 사실 이 정도 되는 게 되면 들이받고 막 싸고 해요. 근데 물론 OKC가 더 심한 것도 있지만 OKC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OKC가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니까. 못한 팀이면 이런 얘기 안 들을 거고요. 골든 스테이트도 우승할 때 뭐 골무곡 이런 얘기 들었고 뭐 다 들었잖아요. 근데 못한 팀에게 그런 거 안 듣습니다. 맞아요. 뉴올 무곡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뉴올 무국이가 벌써 네 글자예요. 부무곡, 아니, 그럼 브로콜리 뉴올을 하지 부무곡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한 글자로 닐무가 그러고 닐무국으로 가야지. 뉴얼 그런 거는 안 나와요. 맨무국, 만별 필요도 없죠. 예. 찰무국 이런. 인디애들 뭐라 그러대? 디무국.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서로 하지만 4쿼터 한 3, 4분 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 팀 파울에 그 걸려버렸고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좀 기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각설하고 3차전, 4차전, 5차전 뭐 6차전, 7차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이제 심판 어떤 논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이 시리즈가 과연 뭐 상대 사이드에서 뉴욕에 올라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과연 소엔의 시리즈가 될지 하텐슈타인 시리즈가 될지 뉴욕과 다 연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리즈는 제가 볼 때는 역사에 남을 시리즈이기 때문에 뉴욕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미 결과가 스포를 전 당했나요? 이미 제일런 브런슨의 트리플 크라운을 외쳐왔던 사람으로서 맞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부지구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동부지구로 넘어갈 건데 동부지구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경기 중에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시리즈에 이제 종료가 안 됐던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서부 4강전이죠. 동부 4강전이죠. 그 경기를 좀 리뷰를 할 건데 의외로 디트로이트 홈에서 클리블랜드가 꽤 낙낙한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시리즈 요 경기 좀 기억나세요, 두 분? 네. 이 경기는 일찌감치 터졌죠. 맞아요. 네. 뭐 디트로이트가 듀란이 다시 또 뭐 잠잠했고 심지어 폴리드까지도 못했고 스튜어트도 못하고 뭐 역시 원맨 팀의 한계가 아니었나 딱 느낄 정도로 커닝햄 혼자서 쓸쓸히 열심히 하다가 끝난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끼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야 된다면 저는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여된 부분들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블랜드는 하프코트 오펜스가 되게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있는 팀이라면 디트로이트는 하프코트 오펜스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미들맨이 있고 그걸 에너지로 해서 공격을 커버하는 팀이잖아요. 경기력을 7차전이고 서로의 에너지 레벨이 같이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클리블랜드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이 깊게 살아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 경기에서 주목했었던 기록이 앨런이랑 모블리가 15개인가 야투를 집어넣었어요. 합해서. 근데 그 중에 14개가 모두 어시스트, 그것도 핸들러의 어시스트를 동반한 야투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런 유형의 선수들 아니에요? 근데 안 먹힐 때는 야투를 자기들끼리 공이 안 돌아서 어거지로 앨런 1대1을 하거나 모블리 1대1을 모블리가 막 3점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날 경기는 순수 2점 야투율로 이렇게 넣은 걸 보면 확실히 이날 핸들러와 빅맨 간의 공이 얼마나 잘 돌았는지를 저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클리브랜드가 잘 풀릴 때는 미첼 하든이 먼저 보이기 전에 스트러스나 좀 윙 자원들의 3점이 먼저 터지거든요. 사실 이 경기는 이 선수들 3점 그리고 내외곽에서의 득점이 터졌을 때 많이 경기가 기운 느낌이었어서 그 이유는 사실 집중해서 안 보긴 했습니다. 아니 뭐 하다가 좀 늦게 켰거든요. 경기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경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아 이거 끝난다. 막 20몇 점 차나고 막. 되게 아쉬운 게 또 7차전이잖아요. 7차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전 시간을 빨리 불러야 되는데 타이밍도 놓쳤고 경기가 그러면서 터졌어요. 그냥. 맞아요. 예. 감독이 이게 경험의 차이라는 걸 느끼는 게 만약에 필 잭슨이나 포포비치였으면은 바로 불렀을 텐데 한 두 타임 늦게 부르다가 경기가 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역시 비커스태프의 어떤 한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도 막 제가 디트로이트 얘기할 때 되게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비커 스태프도 그렇고 지금 떨어지신 팀이 지금 이제 우도카? 직장을 잃으신 자말 모슬리 감독님도 그렇고 자기 옵션에 확신이 강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게 무너지면 사실 2차, 3차로 다른 대안을 들고 나오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걸 되게 여실히 보여줬지 않았나. 근데 무슬리 어디 갔던데? 그거 무슬리가 얼핏 봤는데. 뉴올리언스, 아 뉴올리언스가, 뉴올리 예. 거기 갔죠. 뉴올리 왜 또 갑자기 모슬리로? 뉴올리언스니까. 아니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요거는 좀 지나간 시리즈니까 이제 굿바이 시리즈 해야 돼요. 굿바이 디트로이트. 그 누구도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한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훌륭한 시즌을 또 치른 팀인데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뭐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즌 디트로이트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듀렌에게 얼마나 돈을 줄 거냐 그쵸. 이게 관건이고요. 이게 제일- 예, 그리고 좀 괜찮은 제2 옵션 선수를 하나 데려야 되지 않을까. 듀란은 사실 받아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못 받아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커닝햄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선수를 하나 영입하는 게 어떨까. 멘탈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겠지만 제이든 아이비 생각이 좀 났을까요? 아니 안 났을 것 같아요. 아이비가 상당히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아이비 있었으면 아이씨 져서 짜증나는데 또 인간이 뭐 이런 얘기하네. 막 이런. 교회 얘기하고 막 이런.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아이비 같은 타입의 선수가 또 괜찮은데. 또라이 같은. 또라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뭔가 좀 이렇게 좀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얘기했던데요. 막 라커룸에서 나가타도 한 10점 차 지고 있는데 교회 얘기하면 개 짜증 날 것 같아. 아니 석준님이 예전에 저희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디트로이트는 감독이 너 요거까지만 해. 결국 그 요거까지만 하다가 그냥 시리즈가 어떤 변수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진 게 아닌가라는데 좀 디트로이트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역할 부여가 되게 확실한 인물이고 그게 장단점을 다 공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차기 시리즈에서는 베테랑 처분이 많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토바야스 해리스 이번 시리즈에서 장단점을 다 노출했죠. 한계가 되게 명확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듀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페인트전에 못 들어가는 듀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저는 이번 시즌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 사람한테 좀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파트너가 에너지가 빠지는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은 원래 듀렌은 파트너가 없으면 약간 무너지는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 토바야스 해리스 그리고 덩컨 로빈슨 이렇게 좀 롤 플레이어 내지는 1, 2옵션이 막혔을 때 조금이라도 버텨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플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선수 두 분 다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토바야스 해리스는 좀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틀러 눕고 있지 않을까요? 얘를 써? 나이스지. 근데 버틀러 처리가 뭐 그렇게 아니 토바야스 해리스 처리가 그렇게 쉬웠다면 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연봉이 워낙 높아서. 아니 받아줄 팀도 뭐 없을 그렇죠. 것이며. 알겠습니다. 어쨌든 디트로이트 피스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뭔가 디트맨 이렇게 저희 우리 나오시면, 디트맨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되게 신나서 저번에 저희가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좀 신나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엔 많이 신난 상태로 또 나오셨는데 지금 당장 그 다음 시즌 동부 컨퍼런스 1위 그 오즈라고 하나요? 그 배팅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다음 시즌 동부지구 1위가 가장 유력한 팀이 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일 테니까 전력 잘 추스려가지고 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닝햄도 아프고 이러면서 본인들도 좀 제대로 뭔가 플랜대로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 있으니까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고 더 발전해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동부지구 마지막 남은 시리즈입니다. 이 두 팀 중에 동부지구 챔피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는 뉴욕 닉스가 시리즈 2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파이널 진출까지 2승만을 남겨둔 그런 상황인데 뉴욕 닉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윌리스 리드가 우승한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죠?
우승은 뭐가 우승이요? 네. 네, 그렇죠. 73년도 네. 이후에 우승이 없죠. 이거 닉스가 뭐 좀 많이 앞서가는 얘기지만 파이널 진출을 한다. 그럼 뉴욕 마비되는 그런 건가요? 마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티켓 값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인데 제일 싼 표가 710달러? 뭐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제일 싼 자리가요? 제일 싼 자리. 그래서 그 위치에서 동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안 보여요. 네, 공이 안 보이는. 그 자리 아닌가요? 그 네. 피아노 쳐주시는 분요. 맞아요. 선수도 조그맣게 맞아요. 보이는. 직접 연주하시는 분. 네, 맞아요. 위원님 그 단소집을 여쭤볼게요. 닉스 파이널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체력적 장기전으로 혹시라도 가더라도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리즈 2패 당한 다음에 홈에서 2승을 홈에서 해서 강하니까. 장기전으로 갔다고 쳐더라도 체력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던 방전인데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고요. 클리블랜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제 생각에 1승 1패도 할 것 같은데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뉴욕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 이미 뭐 저기 풀 경기를 지금 꽉꽉 채워서 지금 클블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 하드는 아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격에서도 조금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석주님은 요 지금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신이 그러니까 결과가 소신을 만든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1차전에 7분 남기고 22점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1%? 뭐 이렇게 됐다. 99점 몇 맞아요. 프로까지 클리블랜드의 맞아요. 승리가 올라갔었다가 근데 그때 이제 뉴욕의 수비를 보면 하든의 극단적인 막 더블팀 압박 가두는 수비를 계속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클리블랜드가 되게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올곧게 유지를 했거든요. 목적이 다 하나였어요. 하든 체력 빼기.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 공격이 안 되는데 저걸 하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브런슨이 원맨 쇼를 하면서 이걸 뒤집는 걸 보고 저거는 결과가 소신을 더 빛내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리그 역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에 걸맞는 실력입니까? 저는 그 밀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1차전 사커터 보면 농구의 신이었죠. 지금 농구의 신. 컴파임은 아직 2경기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브런슨이죠. 거의 브런슨이 되는 근데 느낌. 1, 2차를 딱 보니까 누가 올라가도 서부팀한테 아직 위원님 아직 마무리 안 돼.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당하고 인디애나 분명히 못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7차전까지 몰아붙였는데 낚았잖아요. 농구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작년에도 보면은 1차전 때 인디애나가 거의 진 경기를 뒤집어서 이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사막이 통통슛. 통통슛으로 연장 가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진 경기 그것도 거의 진 경기였죠. 막판에 그 니스미스 말도 안 되는 3점 계속 들어가면서 뒤집은 건데 그런 경기였어요. 클리블랜드 다 이긴 경기. 이거는 두 감독 다 병신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병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22점 차 벌어지는데 그 작전 시간이 여기 마이크 라운드 늦게 불렀어요. 왜 이렇게 늦게 불렀지? 한 2타임 정도 늦게 불러서 결국 10점 차 이상 벌어졌고 그 다음에 33대면 런을 하는데 작전 시간 안 부르고 뭐 하는 거야? 저 감독 뭐 하는 거야? 근데 작전 시간 없냐? 아니에요. 표시 나오잖아요. 4개가 남아 있어. 뭐 어차피 마지막에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어차피 2분 이내, 3분 이내 2개 남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어차피 써도 상관없거든요. 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경기 보니까 딱 알겠죠. 오늘 작전 시간 될 때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략이 없고 못 끊고 더 벌어져. 그러니까 끊어도 내가 할 게 없는데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케니 킨슨 감독이 굉장히 실망하는 1, 2차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내세우 막 볼펜을 딱 던지시고 이런 좀 에키스 감독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나 봐요. 사실 근데 이게 작전 시간 불러서 타이밍만 끊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하든이 계속 매치업 헌팅이 나중에 당하잖아요. 체력을 벌 수 있는 그 시간 2개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시간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마지막도 결국은 뭐 경기가 갈렸는데 뭐 쓸 수도 없었고요. 아니 1분 75초를 요즘 사실 광고 때문에 거의 3분을 쳐요. 3분. 하든에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같다가 왜 안 주고 왜? 위원님 진짜 이거 약간 지금 갑자기 격해지셨는데요? 위원님 내가 봤을 때 제가 본 위원님 아주 클리블랜드 팬이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솔직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보니 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보면서 왜 저도 이걸 왜안 부르지? 근데 그 얘기 좀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에킨스 감독 좀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이 정도까지 히스토릭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면 팀의 어떻게 보면 수장 책임이 제일 그죠. 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마지막에 보면은 모블리가 이날 제일 모블리가 아니라 미첼이 잘했는데 사코트에 모블리가 공을 잡고 공격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역사적인 어떤 경기 석진님은 이렇게 라이브로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욕 나오셨겠네요, 약간. 물론 이제 클브를 응원을 뭐 네. 하고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조금 그 어이가 없는 포지션들의 연속이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소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이겼으면 야 작전 타임을 안 부른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똑같아요. 두 감독 다 저걸 왜 안 부르지 했는데 한 감독은 이겨서 와 소신이네 하는 거고 한 감독은 에휴 저 약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답답했던 거는 약간 미첼은 부상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고요. 나갈 때도 보니까 1차전 끝날 때도 라커룸을 갈 때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절뚝이면서 애써 참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히려 그랬으면 미첼을 빼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뉴욕은 변화를 줬잖아요. 하트가 공간을 다 잡아먹는데 슛이 안 나오니까 랜드리 샤밋을 급하게 넣어서 4쿼터 7분 남겨놓고 스페이싱 극단적으로 펼쳐서 브런슨에 도움을 못 가게 하자. 왜? 브런슨 1대1 할 거니까 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쪽은 그냥 뭐 막으면 우리 차례겠지 막 이런 느낌으로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동네 농구인가? 약간 진짜 감독이 없는 체험을 스스로 약간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막판에 뭐 감독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하든이 이제 그 브런슨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개 털렸잖아요, 솔직히. 영혼까지. 좀 영혼까지. 저랑 거의 동년배거든요. 제가 88년생인데 89년생이니까 뭔가 좀 우리 세대가 저무는구나를 너무, 그러니까 브런슨이 그냥 아예 대놓고 진짜, 그리고 뭐라 그러지?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하든을 막 엄청 감춰주려고 하는 노력도 거의 안 하고 했어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맞게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도 하든은 나름 컨테스트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거 아예 안 되더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처음에 매치업을 생각해 보면 카루소 역할을 조시 하트가 했었어요. 앨런한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트랑 아누노비가 제일 좋아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컷 동작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이 되게 막막해졌고 약간 샤클락을 남기고 브런슨이나 브리치스한테 강제로 공이 떠넘겨오는 상황이 되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트가 그 넓은 공간을 다 먹는데도 공간이 안 나오니까 결국엔 사코테 바꿔줬는데, 클리블랜드에서 대처가 되게 아쉬웠던 거는 하든이 아누노비를 하든이랑 아누노비랑 붙어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 아누노비가 되게 약간 몸 상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투맨 게임을 계속 돌려서 하든이 브런슨을 만나게 되는 생각을 뉴욕이 강제를 했는데도 중계 중에 잠깐 나왔던 말인데, 그럴 거였으면 하든 잠깐 빼주기라도 하던가. 어차피 계속 우리가 득점을 못하고 먹히고 있는 상황의 연속인데 그런 간단한 생각을 했는데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하든이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되게 아니란 경기였다고 생각이 근데 들었거든요. 공격에서는 하든이 다 잡아주던데요. 어쨌든 클러치는 또 하든이 다 넣어주니까 참 이런 1차전이 나왔을 줄이야.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그냥 무난하게 잡았다면 사실 지금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거는 클리블랜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컴파급 되는 경기에서의 한 경기 한 경기는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시리즈가 어떻게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두 분 보세요? 저는 봅니다. 클리블랜드가 워낙 홈에서 강하니까. 그것도 있고 뉴욕이 아주 잘해서 이긴 경기였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장단점을 저희가 뉴욕 플레이오프 리뷰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뉴욕이 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아직 거기에 상응하는 상대를 만나서 장단점이 안 드러난 건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 보고 판단이 섰어요. 뉴욕의 단점이 없는 게 아니고 드러나긴 하는데 요거를 클리블랜드가 덮을 만큼 강한 건 아니라서 홈에서 한두 경기 잡고 약간 좀 무난하게 뉴욕이 올라가는 그림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님 혹시 이 시리즈 뒤집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결국 뉴욕이 이기지 않을까. 네, 체력적으로 확실하게 우위가 있고요. 오지 아누노비가 결정하면 몰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뛰고 있고요. 뭐 정상은 아니지만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벤치 자원이 작년에 사실 뉴욕이 어려웠던 이유는 벤치를 너무 안 써가지고 결국은 체력전으로 가면 장기전으로 가면 밀리는 거였는데 지금 체력 관리도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클리블랜드가 초반 잘하고 그리고 후반 시작할 때 잘하고 이런 이유는 투빅이 위력적이에요. 솔직히 뭐 이 타운스 가지고는 혼자서 못 막는 건데 투빅을 오래 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백업 빅맨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것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첼 로빈슨이 지금 자유투 엄청 못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던지게 해서 수납을 시켜면 좋은데 그래야지 타운스가 더욱더 체력적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고
장기적인 플랜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클리블랜드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동부 시리즈는 조금 싱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어쨌든 좀 이제 농후해졌다라고 좀 보고 이 시리즈에서 두 분 좀 혹시 더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편하게.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클리블랜드 선수들이 자기 공격권이 필요하니까 미첼 로빈슨한테 가가지고 무다다다 달려가서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투 성공률이 40%인가 3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지지리도 못 넣고 있는데. 드러먼드급 아니 아닌가요? 그 자유투 집계 이후에 최악이에요? 100 몇십 개 이상을 던진 선수 중에 최악. 최악. 드러먼드보다 혹시 미첼이 더 못 넣나요? 38점. 거의 비교가 안 아니 돼요. 그래 해설이 그러더라고. 좀 못해. 드러먼드는 그래서 폼이라도 좋지. 아 이쁘게 못 넣었는데. 아니 드러먼드도 막 30%대 막 거기 현지- 40%대 그러. 그 현지 해설이 그러더라고요. 드러먼드는 그래도 폼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데 위원님 그러면 저기 최악인 것 같고. 해거샥은 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네요. 이 미첼 로빈슨이나 뭐 드러먼드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아니, 50% 근데 됐잖아요. 샤킬도. 이렇게 38판밖에 못 넣어주는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저는 해야죠. 무조건 파울을 할 것 같아요. 뭐 그 토마스 브라이언스 같은 애 넣어가지고 막 하고 이래. 또 같은 애들 하나 더 말해주시면 안 돼요? 브라이언. 근데 이 또 팀에 어. 빅맨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 그리고 되게 또 1차전에 아쉬웠던 게 연장 5 그한 1분 옆에 남기고 5점 차가 돼서 뉴욕이 작전 시간을 불렀어요. 그럼 이제 클리블랜드가 수비를 할 타임이잖아요. 따라붙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넣은 라인업이 메릴, 하든, 스트러스 그리고 미첼하고 뭐 누구였나 이랬어요. 아니 뭐 점수 주겠다는 라인업 아니니까 이거는. 아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작전 시간 있어요. 맞고 교체하면 되잖아. 아 감독이 KBL 감독보다 못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클리블랜드 이거예요. 팬 같이 진짜 지금 느낌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비를 하는 포지션이고 우리 팀 에이스가 다 체력이 다 빠져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는 수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메리를 불러서 수비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감독이 내가 볼 때 얼빠진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는. 딱. 마이크 브라운도 그 마지막에 1차전 2초인가 3초 남았는데 작전사님 늦게 불렀나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맞아. 뭐 안 맞아. 받아줬는데 불렀는데 안 받아줬어요. 불렀는데 안 불러요. 그 코트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제발 조금 한 발짝 늦게 나와가지고 더 오바했던 그런 거 좀 있는. 뭐 하여튼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거 1차전은 두 감독 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위원님이 약간 서부지구 감독들은 지금 사실 흠이 거의 없잖아요. 워낙 이제 지도력이 좋으니까. 이거 지략 싸움에서도 동부가 완전히 밀릴 거라고 운영 면에서 경기 운영을 세난이랑 오클 감독들은 되게 잘하는 편이잖아요. 되게 근데 미치로스는 아직 그래도 파이널 경험이 없는 편이고 마이크 브라운은 그래도 파이널에 올랐던 감독이고요. 2번이나 올해 감독상 탔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에킨슨보다는. 마부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짬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이 시리즈 더 코멘트 하시고. 하든의 에너지 레벨이 폭발하는 구간과 폭발하지 않은 구간의 간격이 나이를 들면서 점점 이게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번엔드인 구간이랑 차갑게 식은 구간이랑 좀 이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근데 클리블랜드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두 경기 다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하든을 뺄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오히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3차전에서 3, 4차전이 지금 홈이잖아요. 한 경기는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이런 페이스로 가면 어쨌든 하든은 계속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남겨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든이 있는 애에서 없는 애에서 다 하나 끌어가지고 한 3, 40점 넣어주면 그 경기 무조건 잡을 거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하든한테 3, 40점은 너무 확 줄어든 느낌이 좀 나네요. 옛날에는 5, 60점 막 이렇게 했는데 그쵸, 표본이 3, 데이터가 40점. 세월이 참. 그리고 수비 기조도 안 바꿀 가능성이 큰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하트가 되게 잘해서 이겼잖아요. 2대0 할 때 브런슨이 되게 부진을 했는데 하트가 1차전과 달리 잡아먹은 공간에서 다 득점을 터뜨려줬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저는 3차전, 3, 4차전은 똑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하트 버리고 브런슨, 타운스 방면 외곽 생산 맞고 그리고 안쪽에 진입하는 거 하트 걔 괜찮아. 브리지스 괜찮아. 아노비 괜찮아. 이렇게 버릴 것 같은데 그 싸움일 것 같아요. 하트가 먼저 넣느냐 하든이 먼저 넣느냐 딱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시면 리뷰 이제 종료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왜 서부가 분량이 많고 동부는 왜 이렇게 분량이 서부에 비하면 적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거 나오셔서 리뷰를 해보세요. 이게 팽팽한 경기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게 다음 원사이드 회차는 동부를 먼저 할 거니까요. 그런 것도 근데 만약 그때 그러네. 뉴욕이 이겨가지고 3대 0이 되면 또 할 얘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많이 이제 2승 1패가 되면은 그냥 재밌을 그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동서부 다 떠나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이번 플레이오프가 전 되게 약간 감독들과 팀의 색채가 되게 짙게 드러나는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NBA를 입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공이 도는 반대편을 한 번 더 보시면 농구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농구가 점점 미식 축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드는 게 가끔 이렇게 하프라인 쪽에서 경합상 보면 와 진짜 몰려있죠. 네. 그 루즈볼 리커버리 하려고 와 그 선수들끼리 그 그랬잖아요. 하는 게 진짜 약간 그리고 공 돌리는 것도 막 빨리빨리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미식 축구 약간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두 분도 이번 플레이오프 참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게 재밌으면은 대학농구 보세요. 저 장난 아니에요. 대학 농구 어서 해줘야 루즈볼 딱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NCAA 라이브 치면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에키슨 감독 할 때는 거의 약간 회장 같은 느낌. 약간 숙적을 까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뭔가 케니 에키슨 감독한테 이제 약간 옛날에 지략 싸움에서 맞아요. 패배한 후에 이거 언제 한번 아니, 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언더독들을 응원하고요. 좀 시리즈가 장기화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1차전을 잡았으면 솔직히 이 시리즈는 몰랐다고 보는데 지금 기울었다고 보는 거는 1차전 때 그렇게 허무하게 다 잡은 경기를 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몰입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킨스 감독 미안하고요. 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어드백 클리퍼스래. 어드백 클리블랜드 팬으로 거의 뭐 확정이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번역본으로 이제 누가 에킨스 감독한테 DM이라도 보내주면 이거. 저는 위원님이 그 약간 분신과 감독 같았던 그 볼펜을 딱 내려놓으시는 순간 이거 위원님이 진짜 뭔가 많이 좀 에킨스 위원님 혹시 돈을 걸고 보신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솔직히 이거 이름 뭐 말해도 되나? 뭐 해보신 적 두 분은 없으세요? 아예 그 없어요. 합법이잖아요. 저는 있는데요. 전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농구 만약에 내가 걸려고 그러면 전 농구 안 걸 것 같아요. 농구보다는 축구. 그냥 배당률 자체가 농구 별로고요. 대박을 터뜨리면 축구가 역시. 위원님이 저랑 여기 약간 여담이지만 들어오기 전에 이번 월드컵 성적을 약간 어떻게 될지 약간 모르시겠다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 약간 한국팀 반대편에 걸고 많이 베팅하는 전략이 이기면 좋고 아니, 배팅 근데 안 한 지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 반대편에 걸어서 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대로 좋고 뭐 이런 전략으로 보통 이제 많이들 본다고 하니까 재밌잖아요. 저는 예전에 걸었을 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거는데 그러니까 액수를 조금 차이. 어차피 무조건 하나 따니까. 약간 주식하듯이 약간 그렇죠. 배당률을 그리고 배당률을 역배당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막 이기는 거에 1.5 지는 거에 3.0이면 3.0이 좀 더 적게 걸어서 많이 딸 수 있잖아요. 무조건 걸어야죠. 그러면 진짜. 석진도 그런 건 별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렌 마인 이게 뭔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래서 농구는 사실 무승부가 없어서 생각보다 배당률이 안 높아요. 그러니까 농구는 무승부가 없구나. 농구는 만약에 할 거면은 그러니까 두 종목 이상을 걸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농구는 하나는 확실한 거. 예를 들어서 뉴욕과 클리블랜드 뉴욕에 살짝 이거 뉴욕 승 걸어놓고 다른 거에서 축구에서 높은 배당을 걸어서 두 개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시즌 나도 토토가 여러분 그 합법적인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합법입니다. 선 안에서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할 때 저희가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NBA 플레이오프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지만 지구촌 축제가 또 월드컵이 개막하니까 또 축구 전문가시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 이번 그 뭐 약간 본인이 딱 토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딱 찍어주면 1차전 체코와 하고 2차전 멕시코, 3차전 남아공인데 딱 예상해가지고 몇 대면 딱 가능해서요. 아니요. 석주도사. 그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체코는 제가 볼 때 1대0으로 이겨요. 체코를 제가 이겨. 이긴다고. 그 멕시코한테는 1대3으로 져요. 남아공하고 2대1로 승리를 합니다. 정확합니다. 난 체코전 2대1 패, 멕시코 3대0 패, 합니다. 남아공 1대1 무승부. 그러면 1무 2패를 한 초라한 성적을 바탕으로 해. 마치 케니 에킨슨 감독의 1차전 성적과 함께 떡집님도 한번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어째 저희 믿고 하실 분은 없으니까. 저는 딱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승 1무 1패.
1승 1무. 약간 조금 애견남이죠. 아주 얘기니죠. 약간 너무 1승 1무패는 너무 안정적인 픽이다. 난 저 2위 한다. 약간 전 못한다. 체코전에서 먼저 한 골 먹고 동점 만든 다음에 결국은 한전에서 지고 멕시코전 막 반드시 이겨야 돼 했는데 초반에 어이없게 골 먹고 주스죽 맞고 무너지고 감독 설계네. 잘라야 돼 말 나온 상황에서 마지막에 한 골 먹고 동점 만들고 와 그래서 잘 싸웠다. 이거 항상 네. 우리의 엔딩. 그래도 잘 싸웠다. 그 다음을 잘 싸. 기약하자 엔딩으로. 암경. 알겠습니다. 석진은 그리고 좀- 이영표 감독도 그랬죠.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홍명보 감독 욕하는 막 이런. 이게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NBA 파이널이 끝나면 또 월드컵이고 월드컵이 또 한창일 때 또 NBA 팬들은 또 굉장히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드래프트가 있죠. 저희가 이게 아주 오피셜하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드래프트 1라운드 하는 날은 아마 라이브 방송을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뭐 진행을 그 스페셜 게스트분 오케이를 샴즈를 모시기로. 참작하는 야간. 그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자군 기자님이라고 해요. 마니아. 정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얘기 중인데 또 좋은 어떤 저희가 방송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저희 또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 네 오늘 리뷰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게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